오늘 세미나는 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 아마 3회 때 세미나인가 이제 오피스에서 한번 모였을 때 건영님 그리고 그 한빈님이랑 같이 얘기했었을 때 뭔가 리퀴데이션 리스크라는 말을 막 했는데 되게 의사소통이 살짝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막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유성님 그때 리퀴데이션 리스크를 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얘기하신 거지? 라는 그때 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세미나 멤버들 몇 분의 이제 배경 지식과 프로파일상 뭔가 이런 미국이나 뭐 혹은 한국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형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냥 개론식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적어도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때 뭔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다양한 금융적인 지식들의 얘기를 할 때 좀 더 같은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대형 금융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약간 시카라고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뭐 다 같이 세미나분들과 리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게 그러니까 저랑 이제 유성님이 발표를 하는데 이제 약간 리스크, 그러니까 유성님이 아마 할 수 있는 되게 전문적인 얘기들은 막 리스크 관련해서 뭐 상품들 프라이싱이나 뭐 옵션, 뭐 리스크 스왑, 뭐 프로덕트 약간 이런 좀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퀀트적인 관점에서 금융 상품들을 어떻게 뭐 평가하고 뭔가 프라이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살짝 개론식으로 한번 훑고 이제 유성님이 다음에 조금 더 해칭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상품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걸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이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냥 데피니션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더 그 데피니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사례들을 조금 더 보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어떻게 대형 금융사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를 조금 살펴볼 것 같고 오늘 설명을 발표를 하면서 좀 특히 디파이 쪽에 계신 분들 중이 어떤 식으로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막 뭐, 권영님의 사실 약간 프로파일을 생각한 거지만, 이런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리스크를 접근하는지가 되게 나와는 다른 세계의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엄청 관료주의적이고, 막 복잡한, 뭐, 걸린 게 많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돼서 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묻고 더블로 가 하면서 비트에 올인 뭐 아니면 알트에 올인하고 먹고 익절하고 뭔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금융사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정석적으로 하는구나. 물론 이거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긴 힘들지만 뭔가 여기서 내가 인사이트를 얻을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고 좀 더 개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이걸 대형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뭐 개인이나 뭐 혹은 뭐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혹은 나의 인생에서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도 뭐 되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런 데서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대형 금융사들에서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마켓 컨디션이 보통 예측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보통 이런 대형 금융사들은 regulatory compliance, 그러니까 규제가 따라야 되는 규제가 많다. 세 번째, 이런 불안정한 마켓 컨디션에서 결국 뭐 손해라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런 손해가 분명히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됐을 때 단순히 이런 손해를 대비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회사 구성원들이나 주주들에게 아 우리 회사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최대한 revenue, profit, expense 이런 거를 추측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계획은 어떻고 이렇게 다 플랜을 세워서 하지만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 예상치 못한
컨디션들이 있기 때문에 코비드도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 08년도의 금융위기도 예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왔을 때 그게 금융 기관들에 직접적으로 이제 손해를 크게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레딧 디폴트, 뭐 신용 위기, 그리고 뭐 리퀴디티 이슈들, 뭐 갑자기 돈이 막혀가지고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페일리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혹은 오퍼레이션을 잘못 시행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가 끼치는 경우, 스트래티지 같은 거를 잘못 설정해서 아예 비즈니스 자체가 골로 가버리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있겠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들도 당연히 규제를 잘 안 지켰을 때는 가끔가다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 맞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를 포함한 나의 조직 혹은 나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고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그냥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영어 사전에서는 그냥 the possibility of loss, injury, or an adverse event occurring due to uncertainty. 그러니까 어떤 손해가 있는데 그 손해가 불확실성에 기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금융회사의 컨텍스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결국 우리 기관, 개개인 혹은 우리 프로젝트의 골, 뭔가 아니면 내 자산 등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포텐셜 이벤트, 아웃컴을 리스크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보통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일어날 확률과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나에게 끼치는 임팩트로 이제 두 디멘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또 차차 이렇게 리스크를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보통 사실 프레임워크라는 게 정하기 나름인 건데 보통은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entify, 그러니까 리스크를 파악을 하고 리스크를 analyze,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걸 evaluate,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거를 기반으로 strategy 뭐 만들어서 그 미티게이트,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이덴티파잉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5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서 리스크의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금융회사들에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들은 왼쪽에 있는 건데, 이건 사실 뭐 분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통 리스크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ategic and Business 리스크는 보통 전략 혹은 비즈니스의 큰 그런 틀에 대해서 잘못 결정했을 때 나오는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Reputational 리스크는 어떤 미디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마켓 리스크는 갑자기 금융시장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뭔가 갑자기 스탁이 쫙 떨어져서 나의 장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에셋 가격들이 쫙 떨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마켓 시장에서 일어나는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펀딩 앤 리퀴디티 리스크는 갑자기 회사에 이제 돈을 돌려막을 게 없어서 갑자기 뭐라고 하죠? 그 지급불능 상태가 된다거나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크레딧 리스크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그런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회사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들을 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왔을 때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고 뭐 모델 리스크는 뭐 복잡한 모델들 요즘 뭐 알고리즘이나 뭐 머신러닝 AI 이런 모델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뭔가 갑자기 충돌을 일으켜서 마켓이 또 다운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모델에서 나오는 리스크를 얘기하고 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모든 걸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중앙은행에서 너네 뭐 레귤레이션 어겼어 그러면서 벌금을 때리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뭐 아니면 CEO가 갑자기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차적인 다른 리스크는 뭐 어떤 컨트리 리스크,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뭐 서플라이 체인이 갑자기 망가져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자연재해, 뭐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뭐 예를 들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에서 갑자기 젠 AI가 나와서 갑자기 걔네들 트래픽이 확 줄었죠. 그런 경우는
GenAI 스태고 볼프한테는 뭐 GenAI가 엄청 이머징 테크놀로지 리스크인 거고 정치적인 이유로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네, 그리고 오너 리스크 많이 들어보셨겠죠. 한국에서도 막 재벌가들 많이 얘기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도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리스크가 엄청 많고 사실 이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리스크가 물론 이 좌측에 있는 리스크들을 모든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그냥 리스크라는 건 결국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나나 내가 속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은 그냥 그걸 리스크라고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 아니면 그게 뭐 어떤 사람 오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리스크 네, 결국 리스크란 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게 우리 나의 조직과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어떤 것들이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20분 정도 했는데 조금 더 사례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 들리실 분도 있고 약간 식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 strategic and business risk는 어떤 전략적인 디시전을 잘못 내려서 회사 자체가 골로 가버리는 데에서 나타나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블록버스터라고 옛날에 사실 넷플릭스 이전에 미국 DVD 대여 시장을 사실상 석권했던 그런 건데 이미 망했죠.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지금은. 넷플릭스도 사실 블록버스터가 있었을 때 비슷하게 그 온디맨드 OTT 서비스 하기 전에 얘네들은 사용자들이 보고 싶은 DVD가 있으면 그걸 메일로 보내주는 우편에 이렇게 DVD를 동봉해서 보내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블록버스터와 넷플릭스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런 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록버스터도 충분히 넷플릭스가 했던 것처럼 온디맨드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들어갔으면은 지금의 넷플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수많은 그런 OTT 서비스들 사이에서 하나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훌, 디즈니 플러스 등등에서 사실상 블록버스는 그냥 그런 전략적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삼성이랑 LG가 저희 이제 성장할 때쯤이었을 텐데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LG 그때 뭐 맥킨진가 베인에서 스마트폰 안 해도 된다라고 LG는 했다가 사실상 잘못된 이제 전략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삼성이 갤럭시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먹었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비슷하게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때문에 막 삼성은 이제 떨어지고 SK는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 어떤 기술 로드맵을 선택하냐 뭐 이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교 우위가 있었고 그런 전략적 그리고 비즈니스적 선택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과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경영진 레벨이나 임원 레벨에서 잘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전략들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리스크 부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유의에 두는 편입니다. 보통 큰 회사들은. 그리고 reputation risk는 결국에 어떤 회사의 프로덕트 서비스, 클라이언트 파트너 릴레이션십, 비즈니스 활동들 등등의 아니면 회사 문화 등등이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버에 성추행이 있었다, 경영진이 아니면 뭐 얘네들은 맨날 야근을 맨날 시키기로 유명해서 막 밤 9시 퇴근한다 등등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얘기가 버드라이트가 이제 LGBT 뭐 트랜스젠더 모델을 기용을 해서 약간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엄청 버드와이저 고객층들한테 역풍을 맞았죠. 그런 게 이제 미디어 커버리지가 되고 이제 고객들이 얘네들을 더 이상 안 찾으면서 그런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얘네들의 비즈니스가 크게 악영향을 받았죠. 그런 경우에 단순히 레비뉴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탤런트들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법적으로도 영향이 와서 벌금을 받는다든지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막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역풍을 맞는 경우도 많아서 홀리스터 아베크롬비 회사 CEO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게 홀리스터 아베크롬비가 결국에 하향길을 걷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레피테이션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마켓 리스크와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가 금융회사들에겐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리스크들일 텐데 마켓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뭔가 금융시장에서 시장이 뭔가 크게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리스크인데 크게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뭐 foreign exchange 리스크 등등등
좀 더 많지만 저희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interest rate, 그 금리, 그리고 for instance 환율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까지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이제 인솔버블해지는 경우, 갑자기 가용한 그런 돈이 없어서 못 막는 이런 경우가 보통 리퀴디티 리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돈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마켓 리스크와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가 되게 잘 조화된, 그러니까 잘 퍼펙트 스톰, 이것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거든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갑자기 오르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었던 채권들의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뱅크런이 일어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없으니까 리퀴디티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죠. 마켓 리스크에서 시작해서 리퀴디티 리스크로 끝난 게 결국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은 항상 어느 금융회사나 존재하는 거고, 크레딧 리스크는 뭐 다들 안 들어보신 분들,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개개인간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몰기지 아니면 론 뭐 이런 것들을 내주는데, 크레딧 카드도 뭐 그런 론의 한 가지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막 돈을 열심히 썼는데 빌려가가지고 못 갚는다라고 하는 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고, 크레딧 리스크를 잘못 매겼을 때 이제 큰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거니까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개개인의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인스티튜셔널 크레딧 리스크, 뭐 어떤 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 등등이 있고, 인디비주얼 크레딧 리스크는 뭐 신용카드 개개인 고객이 돈을 열심히 썼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크레딧 리스크는 뭐 회사와 회사 간의 이제 론 계약이나 혹은 그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 용역 계약인데도 그걸 못 받는 경우도 약간 그 크레딧 리스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크레딧 리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다른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 입장에서 크레딧 리스크는 우리 회사 안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3자가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지급 불능 상태가 됐을 때 못 돌려받는 거가 이제 우리 회사의 크레딧 리스크로 존재하는 거고, 리퀴디티 리스크는 그냥 우리 회사가 돈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뭐 되게 다양한데, 오퍼레이션이나 프로세스에서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뭐 회사 문화나 어떤 코드 오브 컨덕트, 그런 뭐 강령 같은 거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뭐 HR적인 관점에서, 뭐 IT, 뭐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뭐 데이터 가버넌스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third party, 뭐 external fraud가 있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회사의 하나하나의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직원이 클릭 한 번 잘못해서 462억 원을 금융상품을 팔아버려서 이제 손해를 이제 냈는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얘기하면 모델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AI 모델 같은 거나 파이낸셜 모델에서 나오는 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텍스 관련해서 돈을 제대로 못 냈다든지, 지역 혹은 그 국가의 어떤 법을 안 지켰다든지, 오디트에 틀렸다든지 이런 데서 오는 리스크고, 컨트리 리스크는 어떤 제3국가에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정부가 바뀌거나 전쟁이 나거나 등등해서 그 컨트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크를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밸루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와 컨트롤을 한다. 구체적인 거는 사실 사례를 좀 더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금융회사들에서 약간 이런 프레임워크를 보통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큰 회사에서도 그럴 것 같고, 저는 약간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이제 리스크 커미티들을 만들어요. 그 커미티들이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직인 거고, 이 조직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내고, 그다음에 뭐 그런 커미티에서도 처음에 발생한 걸 수 있지만 보통 그런 폴리시들이 엄청 있거든요. 그래서 폴리시들이 막 1번부터 몇십 번, 몇백 번까지 있는데, 그 폴리시들에 우리가 보는 이런 리스크는 이렇시고 이 커미티에서 관장을 하고, 그 커미티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책임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다큐멘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시와 커미티를 기반으로 보통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enforce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건 이제 lines of defense를 정의를 하거든요. 저희는 three lines of defense 하는데 이제 first lines of defense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애들은 그냥 매일매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떤 체크가 왔을 때 그걸 결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일 최전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first line of defense라고 하고요. second line of defense는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그게 리스크 커미티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이 임원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이 first line defense인데 어쨌든 그 first line defense들을 조금 더 supervise 하는 그런 리스크 커미티나 그런 조직들을 second line of defense라고 하고요. 세 번째 third line of defense는 이제 최종 어딧. 그러니까 회사 내 이제 감사나 오딧 하는 사람들 third line of defen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line of defense마다 너희들은 어떤 책임이 있고 responsibility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적어도 회사에 공식적으로는 뭐 실제로 practically는 다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단순히 리스크 커미티나 뭐 리스크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뭐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내가 리스크 부서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면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이제 줄일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이런 큰 금융회사들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부여되는 그런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커미티, 뭐 폴리시 이런 라인스 오브 디펜스들을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는 이제 likelihood와 impact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델 리스크 같은 경우는 모델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죠. critical, significant, moderate, low 그리고 likelihood도 비슷하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를 따라서 회사에서 그냥 조금 더 그냥 리스크를 막연하게 이야기보다는 뭐 이게 critical 리스크고 likelihood가 네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리스크 카테고리마다 대응 방안이나 분석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리스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 낮은 확률에 낮은 임팩트를 가지는 것들은 사실 볼 필요도 없고 하지만 엄청 높은 확률과 높은 임팩트를 가진 것들은 뭐 보통 당연히 보고 근데 또 약간 높은 확률인데 뭐 가능성이 낮은 것들이 보통 위험한 건데 잘 발견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도 리스크 관리에서 또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리소스를 관리를 하고 중요하고요. 이런 리스크 관리를 대표적으로 크레딧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보통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결국 이거를 한 달마다 모든 분들이 여기 아마 신용카드가 있겠지만 돈을 얼마만큼 대여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뭐 한국도 비슷하겠죠. 신용도 이런 게 있잖아요. 크레딧 스코어. 그래서 얼마 뭐 800점 이상이면 몇만 불 그리고 자기 이제 자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자기가 풀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론의 범위가 이제 맥시멈 크레딧이 정해져 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잘 이게 사실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주고 발급해줬을 때 크레딧 리밋을 얼마로 하고 크레딧 리밋을 셌을 때 APR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잘못 건드렸을 때 어쨌든 우리 P&L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크레딧 리스크는 어쨌든 돈을 빌려줬을 때 코홀트 기준에서 봤을 때 보면은 100명의 아마 몰기지나 이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뭐 100명의 뭐 예를 들어 코호트 어떤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코호트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00명은 그냥 뭐 사실 코호트 측면에서 본 건데 요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크레딧 리스크 평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명이 있었을 때 4명이 파산을 하면은 100명의 평균 크레딧 카드 론이 예를 들어 뭐 3,000불이다. 3,000불에 뭐 1,000 하면은 뭐 300만 불인데 그 300만 불 중에 4% 정도가 파산을 하면은 120K인가요? 120K? 뭐 그 정도가 아마 빵꾸가 날 거고 그 돈은 내가 빌려줬을 때 못 받는 건데 그거를 결국 뭐 APR이나 다양한 리커버리라고 해서 나중에 추심하는 단체에게 넘길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를 할 텐데 어쨌든 크레딧 리스크를 보통 분석을 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보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조금 있지만 probability of default를 보고요. 어떤 사람이 디폴트할 확률 그리고 그 디폴트 했을 때 exposure at default라고 해서 얼만큼 이제 손해가 나는지 EAD를 추산을 하고 그래서 그런 probability of default랑 EAD를 곱하면은 expected
loss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결국 이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크레딧 리스크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걸 애널라이즈 해야 되는데 애널라이즈 하는 방법은 보통 likelihood랑 probability를 곱한다. probability, 크레딧 리스크 같은 경우는 probability는 probability of default를 보고 이제 임팩트는 여기서는 뭐 exposure at default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곱했을 때 나오는 expected loss가 보통 리스크로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또 봤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퀄리테이티브하게 볼 수 있는 뭐 내가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봤지만 좀 더 예측하지 못한 퀄리테이티브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이게 사실 크레딧 리스크 쪽에만 얘기를 해도 엄청 쭉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 likelihood와 impact를 나누는 게 실제로 크레딧 리스크에서는 이런 PD와 EAD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리스크로 인식을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결국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했을 때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가 어디냐 혹은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걸 리스크 애피타이트 앤 톨러런스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널라이즈한 어떤 게 어떤 수치적인 뭐 걸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이 코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expected loss를 30K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걸 수치화된 어떤 evaluation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산출한 리스크가 과연 우리의 evaluation 스탠다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하는 거고 모니터를 계속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티게이팅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리스크 감소 전략들을 보면은 뭐 다이버시피케이션 뭐 예를 들어 지수형 같이 포트폴리오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 곳에만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약간 그런 거기서 오는 리스크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겠고요. 뭐 해칭은 이제 옵션이나 선물, 수합 같은 거를 사서 우리가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로스들을 어느 정도 이하로 해칭을 해서 줄이는 거. 보통 약간 유성형이 많이 하는 그런 걸 테고. 그리고 리스크 트랜스퍼는 인슈런스나 이런 컨트랙트를 통해서 뭐 다른 제3자의 파티로 넘기는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는 걸 얘기를 하고 리스크 모니터링 어쨌든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감축 전략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틴전시 플래닝 우리가 제3 뭐라고 하지? 월드 워 3, 3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우리는 컨틴전시 플래닝을 어떻게 하자 대피 강령 이렇게 만들어 두듯이 뭐 회사에서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컨틴전시 플래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레귤레이터리 컴플라이언스는 결국 컴플라이언트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잘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리스크를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는 일단 보통 명확하기 때문에 따르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리스크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이렇게 줄이려는 노력을 했으면은 결국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할 텐데 그런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리스크를 적절한 시간 내에 다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informed decision making 이렇게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항상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도래했을 때 좀 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는 프랙티스가 회사 내에 혹은 조직 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뭐 리스크라는 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사실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딕션하고 어떤 거에서 대비를 하려고 해도 항상 남는 게 결국 진짜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리스크는 존재를 한다. 근데 그게 진짜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프리딕션을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런 하는 활동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회사, 나의 개인 혹은 조직의 어떤 preparedness, 약간 준비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블랙스완의 저자인 뭐 나심 탈렙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뭐 금융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항상 아무리 리스크를 그러니까 08년도 때 모든 금융기관이 다 사실 그
거기에 때려맞은 이유가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정이나 이런 게 다 프리딕션 기반이긴 했지만 결국 다 틀렸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좀 살아남은 애들의 특징은 결국 이런 리스크 관리를 측면에서 그런 모델 같은 거에 너무 의지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할 때 준비성들의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좀 더 견고하게 버텼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스크라는 거는 항상 언제든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예측을 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측하는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카를 얘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살짝 부족한데 3분 안에 그래도 개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카는 페드가 뱅크에 시행하는 리스크 관리인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Review의 약자인데 결국 이런 은행 기관들은 엄청 미국에 있는 엄청 크면서 복잡하잖아요. 제가 오늘 되게 개론식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크레딧 리스크든 뭐 시카든 파고 들어가면은 회사 안에서 몇백 명이 사실 전문가가 존재하는 그런 분야고 회사의 비즈니스는 엄청 다양하고 그걸 모두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결국 페드는 너네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보고서를 내 하는 게 시카인데 시카가 하는 거는 캐피털 에디큐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캐피탈이 적정하게 있는지를 점검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피탈 플랜과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리절트들을 시카에서는 점검을 합니다. 캐피탈 플랜이 뭐냐면은 이 회사 내 캐피탈이 돌아가는데 이게 미래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많은 회사에서 예측 같은 걸 내놓듯이. 이게 보통은 쉐어홀더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캐피탈의 양이나 뭐 디비던드 이런 뭐라고 하냐 배당이나 쉐어 리퍼체이스 그 다시 그 사는 거 그거 주식 다시 사들이는 거 약간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캐피탈 플랜을 보통은 회사들에서 다 세웁니다. 근데 이거를 페드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08년, 09년도에 처음 시작된 건데 이 페더럴 리저브가 US 뱅킹 시스템들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 필요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캐피탈들을 주주나 다른 제3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되게 서머라이즈된 건데 이 CET1 Common Equity Tier 1 캐피탈을 그러니까 CET1 레이쇼인데 Common Equity Tier 1 캐피탈을 Risk Weighted Assets 그러니까 RWA로 나눈 게 결국 CET1 레이쇼인데 이 CET1 레이쇼를 최소 7% 이상 맞추게끔 지금 페드가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내 자산 대비 리스크에 조정된 내 자산 대비 나에게 캐피탈이 얼마나 있냐를 그러니까 representing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높으면 당연히 내 에셋 대비 돌려줄 수 있고 뭐 캐피탈 가용한 캐피탈이 많은 거고 이게 뭔가 만약에 중요한 뭐 7% 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충격이 왔을 때 뭐 당장 돌려줄 돈이 없거나 뭐 배당해줄 돈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것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카가 처음에 08년 09년도 때 에스캡이란 거에서 처음에 일회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2010년도 때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때는 100빌리언 달러 이상의 큰 뱅크들에게만 이제 강요가 됐었는데 그 유명한 도드 프랭크 액트라는 그 금융 미국의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 하는 게 요구 사항으로 추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카가 확대돼요. 처음에는 이제 19개 큰 뱅크들에만 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30개 이상이 2014년에 확대됐고 2019년에는 뱅크를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서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 티어 4 뱅크를 이제 에셋 기준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그 차등 레귤레이션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아까 이 7%가 사실 4.5%의 레귤레터리 미니멈과 버퍼 2.5%의 합산인데 이게 추가가 됐고 코비드 때는 시카 했던 거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뭐 등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카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 시작한 그런 엑서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시카에 투입되는 인원만 해도 간접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몇백 명 수준이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좀 더 작게 보면 한 100명 정도 100명 내외 정도일 것 같긴 한데 되게 복잡한 작업이고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밸런스 시트나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라인들을 다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결국 우리 회사의 캐피럴 어데쿠시는 어떻게 되냐를 마지막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매년 2월마다 페드가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무디스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뭐 뱅콜디스 그 뱅크마다의 나름의 뭐 커스터마이즈된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뭐 그게 뭐 시나리오 안에는 뭐 2027년 6월에 갑자기 쇼크가 찾아와서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7%가 뛴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몇십 가지의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그 거시경제 변수들을 보통 줘요.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27년에 뭐 그게 생겼다는 건 그냥 그 해당 연도에 그냥 그러니까 해당 타임에 딱 하나 있는 거고 사실은 매 달마다 언임플로이먼트는 어떤지 뭐 매 달마다 GDP 그로트 레이트는 어떤지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어떤지 포린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몇십 가지를 주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모델들 뭐 build business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돈 쓰는 양이 얼마인지 뭐 아니면은 크레딧에 어떻게 변하는지 뭐 등등등 모든 회사의 안에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좀 컨solidate 형태로 모은 다음에 P&L을 결국 만들거든요. 그래서 interest, income and expense 약간 P&L을 결국 프로비전은 사람들이 돈 안 갚았을 때 그 돈 안 갚은 거를 밸런스시트에 계속 남겨줄 수 없어서 그걸 라이트오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떨어내게 되는데 그거 떨어낸 것과 크레딧 리저브의 차이 같은 거를 합산한 걸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비전 같은 것도 하고 net interest income, 인터레스트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썼을 때그 이제 수수료 이자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인터레스트 인컴도 보고 등등등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텍스까지.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밸런스 시트랑 캐피털 플랜 아까 말한 CET1 레이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합산을 해서 결국에 페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시카의 되게 간략한 설명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이 모든 모델 관련해서 모델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 시카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회사의 캐피럴 어데커시라는 거를 리스크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캐피럴 리퀴디티 이슈, 에셋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슈 이런 것들 다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가 결국엔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시카에서는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시카도 심지어 리스크 관리 중에 딱 되게 하나의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된 그런 리스크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시카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다면은 뭐 내년이라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일단은 오늘은 그냥 리스크 관리의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리스크 관리의 예시로 시카를 설명을 해드렸고 리스크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